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은 The Anatomy of Melancholy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15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The Anatomy of Melancholy라는 것인데, 본론으로 가기 전에 잡담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유선 전화번호를 하나 새로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래에. 그런데 그 번호를 받으려고 하던 동네에 제가 원래 번호가 하나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쓰던 번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번호를 누가 지금 쓰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찾아보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번호는 아무도 안 쓰고 있으며 당신 이름으로 그대로 있다, 당신이 마지막에 쓴 것으로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번호를 그냥 쓰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번호는 ADSL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NBN을 쓰려면 그 번호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화는 참고로 다 텔스트라와 채팅으로 벌어진 일이고요. 혹시 호주가 아닌 곳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NBN이라는 것은 호주에 있는 ADSL보다는 조금 더 빠른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뭐 파이버로 연결된 동네도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새 번호를 받으면 거기에 NBN을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새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화가 여기까지 흘러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번호는 기계가 만드는, 시스템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없습니다 하면서 팍 번호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번호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그 번호를 보는데 번호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무슨 뭐 고스톱으로 치면 그 판은 안 치고 싶은 그런 종류의 번호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혹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번호를 고를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4자리를 같은 숫자로 하려면 얼마를 내고 5자리를 같은 숫자로 하려면 얼마를 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음식을 배달하는 전화번호에서나 뭐 4자리 5자리를 같은 걸 뭐 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정집인데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주신 번호를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 번호가 딴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번호를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네 시스템에 있겠죠, 번호 받기 해서 새로 나온 번호를 저한테 쫙 줬는데 그 채팅창에다가 딱 얹었죠. 근데 제가 그 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번호를 보고 놀란 이유는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익숙하게 쓰던 어떤 숫자의 조합과 그 번호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숫자니까 당연히 그 전화번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로 했는데요. 그 숫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숫자라는 게 군대 얘기인데요. 그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의 남자 청취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무슨 여성 청취자가 절반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다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익숙해 하실 거라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 이거 지금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요, 1990년, 거의 30년 전이군요.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부대는 휴전선에서 한 4-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민간인은 안 오는 동네였었죠. 근데 우리 부대에서 전화를 어딘가로 하려면, 특히 무슨 뭐 인사계나 아니면 뭐 우리 포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민간 전화를 결국 연결하려면 교환대를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병연대 연대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병연대의 교환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어딘가를 전화하려면 늘 거기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 교환대의 이름이, 이거 뭐 진짜를 말하면 이것도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군사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다른 번호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338이 만약에 자기네 교환대의 이름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보병연대의 연대 이름이 무슨 뭐 38연대라던가 뭐 33연대라던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교환대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걔네는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통신보안 338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네 교환대 이름이 338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는 그 338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평소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뭐 행정반에 있는 무슨 상병이 우리 부대의 교환대에 걸었는데 거기에 병장이 받았다. 그럼 뭐 누구누구 병장님 338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그 교환대에 있는 사람이 그래 338로 연결해 줄게 하고 연결하면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계가 만약에 거기다가 걸게 된다면 우리 교환대에 한번 오고, 그럼 인사계가 잘 있냐? 338 이렇게 말하면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교환대, 우리 부대 교환대에 앉아있는 친구가 338로 연결을 하면서 338 연결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338은 우리 부대에서 사용되는 언어 속에, 그러니까 우리 부대라는 것은 매우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부대에서 사용되는 언어 속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단어, 그게 바로 338인 것이죠. 그러니까 338을 제가 안 쓴 지가 20 몇 년이 됐지만 338이라는 단어는, 그 338에 해당하는 그 진짜 숫자는 저에게 지금도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이 텔스트라에서 저에게 준 번호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8 338 38 이런 식이에요. 그게 8자리여야 하니까 앞에 9가 하나 붙겠군요. 그러니까 그 9만 빼고 나머지 그 번호는, 그 숫자들은 90년, 91년, 92년에 제가 매우 자주 쓰던, 왜 제가 매우 자주 썼냐 하면은 제가 상황실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실 안에 그 교환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환병이 제 옆에서 말하는 걸 늘 들을 뿐만 아니라 교환병이 잠깐 어디를 가면 제가 교환대를 맡기도 했기 때문에 그 번호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건데, 그걸 텔스트라가 저한테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딱 준 거죠. 그래서 그 번호는, 그 원래 그 옆에 있던 보병연대의 교환대 그 번호는 그 휴전선과 시드니라는 그런 공간적인 한계, 그리고 90년대 초반과 지금 2019년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거리,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다시 그 번호가 저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잡담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라이키라는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2019년 6월 달에 정치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 기사의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단어 혹은 여기 나온 문구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은 별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정치면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느냐, 이게 6월이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죠. Morrison's Anatomy of Melancholy Contradicts Deregulation Rhetoric,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 이름까지 포함해서 7단어군요. 그러니까 뭐 끝에서부터 하면 Deregulation Rhetoric, 이거는 뭐 우파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공허한 말,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고, Contradicts는 모순되다 혹은 반대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리슨의 Anatomy of Melancholy가 규제 완화라는 공허한 말과는 모순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Anatomy of Melancholy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뭐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뭐 진단, 모리슨의 진단이 혹은 모리슨의 분석이 현실 상황의 진단과 현실 상황의 분석이겠죠. 그것이 규제 완화라는 공허한 말과는 모순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그 규제 완화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그 정당에서 시행했던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그 현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규제라는 걸 좀 한 다음에 다시 규제 완화라는 걸 해야 하는 아주 뭐랄까요, 더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게 기사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기사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 Anatomy of Melancholy라는 말이 나온 첫 번째 예를 본 거예요. Anatomy of Melancholy라는 말이 나온 두 번째 예를 보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영국에 있는 무슨 잡지예요.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The top 5 art exhibitions to see in London in April. 이 기사가 나온 게 2019년 4월 14일에 나온 건데요. 그때 당시에 런던 시내에서 볼만한 5개의 예술 전시, 미술 전시회, 이제 그걸 소개하는 글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5개의 전시회 중에 하나의 전시회 제목이 이거예요. The Anatomy of Melancholy at Bethlehem Museum. Bethlehem Museum이란 데가 있나 보죠. 거기에서 하는 전시회 이름이 The Anatomy of Melancholy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세상에 그런 말이 존재하는 것이죠. The Anatomy of Melancholy, 그런 말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녹음해야지라고 아침에 마음을 먹었는데요. 오늘 어디에 줄을 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례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일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잡지들이 있더라고요. 잡지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Australian House and Garden, 그거랑 Women's Weekly,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Australian House and Garden을 집어들었어요. 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2019년 6월호의 198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아주 짤막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 기사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그런 글인데요.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The Anatomy of a Laundry. 이 글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냐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The Anatomy of a Laundry도 이런 제목도 당연히 이걸 읽는 사람이 The Anatomy of Melancholy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의 뭐랄까요? 뭐 변형된 형태, 변주곡 그거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빌려온 그런 제목이겠거니라고 생각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어권 세상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이거 뭐 키위랑 호주 과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책 제목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서 어디에도 이게 책 제목인데 뭐 글 쓰는 사람이 이거를 따옴표를 써서 빌려온다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사람들이 안다 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비슷한 녹음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 레이디 맥베스에 대한 녹음이 이런 거였었죠. 레이디 맥베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거를 뭐 이게 어디에 있는 거를 빌려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당연히 사람들이 알 것이 아니냐라는 가정하에 쓰인 표현 중 하나가 레이디 맥베스여서 그런 표현이 마구 등장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줄리 비숍은 과연 수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혹은 누구를 밀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합니다. 그때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희곡 속에 나오는 인물이고 오늘은 책의 제목이죠. 거기에 나온 단어 anatomy, 해부학이죠. 사람 몸속에 뭐 이런 거 알아보고 할 때 그런 거 해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부하느냐? melancholy. 이거 찾아보니까 임상 우울증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냥 간단하게 우울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을 분석한 책 이런 것인데 그 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왜 우울함이라는 주제에 관한 책이 있느냐? 그런 책이 왜 영어로 존재하느냐? 그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줄스 에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작가인데 공식적으로는 어디에서 일하냐면 런던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뭐 글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On English Melancholy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우울함에 관하여 이런 글이죠. 그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뭐 어느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자기들이 그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문장 하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문장이에요. 이 줄스라는 사람이 쓴 문장. I believe there is a fine English tradition of melancholy. 그러니까 영국 사회 내에 이런 우울함이라는 전통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합니다. 뭐 음악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뭐 문학에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이 있을까? 혹시 날씨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무슨 뭐 계절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 글은 2012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래에 쓰여진 글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400년쯤 더 앞으로 가보려고 해요. 한 1600년쯤에 쓰여진 글.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의 3막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60 몇째 줄쯤 오면 클로디어스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뭐 햄릿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삼촌이기도 하고 새아빠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햄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햄릿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햄릿을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장면이에요. Nor what he spake, though it lacked form a little, was not like madness. There is something in his soul over which his melancholy sits. 이 부분인데요. 이걸 한국말로 옮겨보자면 말하는 것이 though lacked form a little 좀 혼돈되게 들리긴 하지만 was not like madness.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 There is something in his soul. 그의 영혼에는 햄릿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over which his melancholy sits. 그 우울함이 그 마음 위에 있는 것 같아. 우울함이 그 영혼을 통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제가 감동적인 햄릿의 한 장면 그렇게 선정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도서관에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의 웹페이지에 이것을 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글로 간 것인데요. 거기에 그 도서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면요. Many agree with Claudius' claim. 많은 사람들이 그 클로디어스의 생각, 주장에 동의합니다.
that there is something in Hamlet's soul which seems to be ruled by melancholy. 이거 그 옛날 말을 좀 읽기 쉬운 요즘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멜랑콜리의 우울증에 의하여, 우울함에 의하여 ruled, 통제된다 혹은 지배받는다. 그런 것 같아 라고 그 클로디우스가 말한 것이죠. 당시에는 it was a common, even fashionable melody. 당시에는 언제가 당시였냐면 엘리자베스 잉글랜드,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일 때, 셰익스피어가 젊었을 때 엘리자베스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으로서의 햄릿은 1600년 이쪽 저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3년에 죽으니까 이제 그 당시가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common melody, 흔한 질병이거나 혹은 fashionable한 멜로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유행인 그런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병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Associated with sadness and abnormal psychology. 슬픔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와 연결되어 있지만 또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But also refinement and intellect. 이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refinement니까 뭐 사람으로 refinement를 하면 뭐 우아하고 세련된 것?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intellect, 지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적이고 세련되고 이러면 우울함에 걸려야 하는 것이죠. 우울증에 안 걸리면 좀 덜 배웠거나 좀 세련되지 않았거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전통 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우울함을 분석하는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분석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로버트 버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쉽게 말해 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세 단어로 정리했는데요. silent, 조용하고, sedentary,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이 사람 학교에 옥스포드에 간 이후, 거기 학생이 된 이후 평생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곳에 머물러 살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solitary, 혼자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이 1577년생이고 1640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 낸 게 1621년입니다. 근데 책을 내고 나서 좀 더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쓰고 더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21년에 처음 초판을 낸 다음에 3년 걸려서 개정판을 냅니다. 24년에. 그리고 나서도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고. 그래서 28년에 그 다음 판이 나오고, 32년에 한 번 더 나오고, 38년에 한 번 더 나오고, 51년에 한 번 더 나와서 계속 개정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거 고치고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개정판인 51년 판은 이 사람 사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이후에 고친 내용을 이 사람 사후에 발표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 이 사람이 약간 우울증에 걸려야 이거를 쓰기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쁘게 해야 우울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상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우울함에 대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그 머리말에다 그렇게 썼죠. 제가 이걸 녹음하려고 오늘 집에 찾아보니까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뭐 전부 다 있진 않은데 그 책의 일부가 집에 있어서 그걸 좀 뒤적뒤적 거려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책이 엄청 지루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이 사람이 영어를 쓰다가 라틴어로 넘어갔다가 다시 영어로 나왔다가 이런 거를 막 엄청 자주 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다가도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책의 파트 3 섹션 2 뭐 그런 부분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A disease or melancholy vexation or anguish of mind. 그러니까 질병이거나 우울한 짜증 혹은 비통한 마음 상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 In which a man continually meditates of the beauty, gesture, manners of his mistress. 그런 상태에서 한 남자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자기 여자친구의 아름다움, 행동,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And troubles himself about it.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자기 골머리를 썩이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부분의 제목이
love melancholy, 사랑의 우울증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 말고는 religious melancholy, 종교의 우울증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파트 3라고 했죠. 거기에 파트 3에 love melancholy하고 religious melancholy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파트에는 우울함의 증상과 원인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슨 신 혹은 뭐 마녀, 악마,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 그 다음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복수를 하려는 강렬한 마음,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거 페이지가 있어요. The Anatomy of Melancholy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가. 근데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 식이요법, 그 다음에 뭐 피를 흘리는 것, 아니면 뭐 약물 치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17세기의 의학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여튼 대충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The Anatomy of Melancholy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곳은 호주에 있는 신문에 있는 기사 제목이 Morrison's Anatomy of Melancholy Contradicts Deregulation Rhetoric, 이런 신문 기사 제목 속에 Anatomy of Melancholy라는 말이 나와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멜랑콜리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가깝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진 역사적인 책 제목이 The Anatomy of Melancholy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The Anatomy of Melancholy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